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2021년 11월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 우선 ERP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ERP의 특징은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 특징을 좀 먼저 보시면 요즘 뭐 워낙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ERP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뭐 이런 식으로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을 해서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복 및 대기 시간 배제,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더라. 자, ERP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 내 업무라고 하면은 인사, 회계, 물류, 생산, 재무, 마케팅, 영업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묶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표준을 지향하는, 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한다. 자, 그 다음에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 지원. 자, BP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 업무들을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개발 효과. 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개조나 변조가 좀 이제 어떤 그 변수의 그 어떤 설정만 조금씩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조작이 쉽다,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영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경보 체계 구축 가능. 그 다음에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픈 멀티 벤더 시스템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능적 특징이었고요. 자, 기술적 특징은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개발하는데 여러분들 뭐 C, 자바, 파이썬 혹시 이런 단어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언어들 중에서 4세대에 속하는 언어들로 ERP는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의 중복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객체라고 해요. 이 객체를 지향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수용이 가능한 멀티 타이어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능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원장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요 기능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나머지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 다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중 ERP 시스템 구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내용 보시면 ERP 시스템의 장점과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ERP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도 다양한 직종이 있고 이제 뭐 다양한 산업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말로 하면은 모범 경영이라 그래요. 최적의 업무 절차를 담고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업무 재설계 BPR을 해야 ERP 구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밭에서 농작물을 기르려면 우선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거름을 준다든지 뭐 이게 땅을 간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BPR은 ERP를 하기 전에 밑작업을 한다. 자, 3번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ERP는 이용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요. 자, 5번 ERP 구현으로 재고 비용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들이 각각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자기 부서 업무 하면서도 이게 동시에 중앙에서 모든 어떤 개별 기능들을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ERP는 경영학적인 업무 지식에 입각하여 각 기업들이 고유한 프로세스, 우리 가정에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화를 지향하되 각자 기업에서 고유의 업무 절차를 또 나름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작이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업무 절차에 맞게 이게 매개 변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서 보다 어떤 정밀한 분석,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장점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어요. 자, 1번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2번 유지보수 비용은 ERP 시스템 구축 초기보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겠죠. 자,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자, 3번 ER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예방 가능하다고 했고요. 마지막 재고 비용 및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더라.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확장된 ERP 시스템의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ERP가 기존에는 이제 기업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었다면, 확장형 ERP는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이제 협업할 필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와도 어떤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왜 등장을 했느냐?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우리 기업이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기업들, 때로는 경쟁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협약 관계를 맺으면서 다각적으로 어떤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자, 기업 외부 프로세스와의 유연한 통합에 대한 요구, 그렇죠. 그 다음에 협업 상거래의 필요성, 기존 ERP 솔루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더존에서 만든 ERP, 영림원에서 만든 ERP, 뭐 SAP,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 간에 서로 어떤 좀 호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지향하는 확장형 ERP가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핸드폰 케이블이, 자, 전에는 뭐 이게 다양한 모양이 있었지만 뭐 요즘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USB 포트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게 좀 편리해지지 않았나요? 그런 것처럼 좀 하나로 거대한 게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확장형 ERP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은 더욱 향상된 의사결정 지원, 기업의 외부 프로세스까지도 웹 환경을 이용해서 지원하고요. 상거래 지향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운영 범위가 이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확산됨으로써 어떤 이런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ERP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고유 기능이 더 좀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영 혁신의 지원, 그다음에 선진 정보,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더 도입해서 이제 뭐랄까요, 보다 다계층 구조의 시스템들이 더 유기적으로 서로 융합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산업 유형의 지원 확대. 기존의 MRP에서 출발한 ERP는 제조업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오늘날은 서비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 금융업, 공공 분야 뭐 이런 쪽으로 확대돼야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전문화 확대 적용. 자, 그리고 문제에서 중간에 SCM 모듈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SCM이라고 하는 것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 뭐 공급 체인 관리, 공급 사슬망 관리, 뭐 공급망 관리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런 어떤 유통 채널, 이런 어떤 그 자재가 이제 조달돼서 제품으로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도달하는 이런 어떤 그 물자의 흐름을 갖다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뭐 재고가 과다하게 또는 너무 과소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SC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ERP와 SCM이 서로 함께 실행해서 얻는 장점이 아닌 거 찾으면 되네요. 자, 공급사슬. 자, 요게 SCM의 기능이에요. 공급사슬망에서의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 투명성을 통해, 자,
정보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 감소 및 재고 회전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제품이 빨리 들어왔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음식점도 장사가 잘 되려면 새로운 손님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나가고 해줘야 되잖아요. 자, 3번 공급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배송 활동 등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란 말이 틀렸어요. 자, 자동화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자, 요 자동화란 단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성을 향상한다 이런 말이 들으면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자, 요 단어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ERP가 우리 기업 내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을 좀 볼게요. 현재의 업무 방식, 현업이라 그래요. 현업 그 방식 그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백종원 아저씨가 이제 각 기업에 맞는, 그러니까 식당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제발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의 조언, ERP 도입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을 새롭게 개선한다든지 보완,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ERP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자,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ERP를 도입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기업 내 업무 절차가 대단히 좋아져서 매출액이 3배, 5배 이런 어떤 너무나 터무니없는 환상을 갖지 말란 얘기고요. 3번 사전 준비 철저히 하고요. 자, 4번 IT 정보기술 중심의 프로젝트로 하지 말라. 왜? 이건 어찌됐건 도입되고 난 뒤에 각 개별 부서들이 자기 업무 처리를 할 건데 이 정보기술 측면에서만 하다 보면은 정작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도외시된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IT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무 비싼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성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설령 소프트웨어 기능은 떨어져도 우리 기업 내 업무 처리하는 절차에 더 적합하면 그걸 도입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를 충분하게 키워야죠. 그 다음에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9번 프로젝트 멤버를 현업 중심으로, 그렇죠, 현재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듈이 필요하고 모듈 내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멤버들이 이제 업무 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게끔 현업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필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ERP가 이제 또 도입하기 위한 성공 요인은, 자, 경영자의 관심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업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 그 다음에 자사에 맞는 패키지.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신발을 사서 신을 때도 자기 몸, 자기 발에 맞는 걸 신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패키지, ERP도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회사의 업무 절차와 잘 호환될 것들, 우리 회사 직원들이 교육받았을 때 잘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하죠. 자,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 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맞춤화라고 하는 건데, 아까 확장형 ERP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기업 내부에서만 업무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과 기업 간, 기업 외부와의 어떤 정보 교류도 중요한데 너무나 우리 기업 위주로만 이 ERP 모듈을 구성하면은 외부에서 이 정보를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었나 하면서 어떤 혼란이라든지 불필요한 어떤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나친 커스터마이징, 너무 우리 회사에 맞게 고객 맞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저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업무 재설계,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완전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의 선행 또는 동시 진행. 무슨 얘기냐면 ERP랑 BPR 같이 가든지 아니면 BPR을 한 다음에 ERP를 하라든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1번 업무 단위별로 하지 말라.
맞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이 ERP가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내 어떤 업무를 통합적으로 묶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위별로 할 게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여기 성공전략 10개명의 첫 번째 보세요. 그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시킨다. 맞고요. 자, 4번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지 말라.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바로 거리가 먼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봅니다.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의 여러 기능 중 서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인적 자원 관리. 자, 인적 자원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기업 내 종업원들, 조직 구성원들을 말하는데요. 자, 인사 관리의 개념보다 보다 나아가서 조직 구성원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 경력 개발이나 육성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개발지향적인 성격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 기능에는 직무 관리와 인적 자원 계획, 확보 기능에는 채용 관리, 모집, 선발, 배치 이런 것들과 인사 행정. 그다음에 개발 기능에는 인사 평가와 교육 훈련 개발,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자, 보상 기능에는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관리. 마지막 유지 기능에는 안전보건 관리, 이직 관리, 노사관계 관리 등이 속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인사평가. 자, 얘는 개발 기능에 속하네요. 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및 개발. 얘도 개발 기능에 속하고요. 자, 3번 경력 관리도 개발 기능에 속하고 마지막 임금 관리는 보상 기능에 속해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다음 중 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그럼 우리 인사관리 크게 보면 이것도 경영학의 한 갈래인데요. 이 인사관리의 발전 과정을 좀 보시면, 자, 처음에는 과업지향적 인사관리. 자, 여기에는 이제 테일러와 포드가 있는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의 경영관리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오나 뭐 호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인간지향적 인사관리.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행동과학. 그다음에 환경 적응과 혁신 시대,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엔지니어링과 구조조정 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과업지향적 인사관리 좀 볼까요? 자, 표준 작업량이라는 걸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작과 시간을 연구했거든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시간을 먼저 재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1분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 1분 동안 몇 가지 동작을 하는지 시간과 동작을 분석을 해서 5가지 동작이 필요하고 1분이 걸리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표준 작업량, 그럼 1시간에 60개 만들겠네? 이런 식으로 표준 작업량을 계산해서 이것 이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높은 임금을 쳐주고요. 그것 많지 도달을 못하면 저임금으로.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직장, 보스, 뭐 어떤 조직 체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고, 고임금 전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고임금 차별적 성과급에 의해서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임금을 더 높게 주겠다는 게 고임금이고, 전노무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표준 작업량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아득바득 하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사람들만 남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그런 생산량 대비 어떤 그런 경영 실적을 봤을 때 노무비는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자, 포드의 관리법은 3S 중시라고 해서 표준화, 스탠다드 들어봤죠? 자, 원래 스탠다드제이션이고요.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단순화, 심플리케이션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S 앞글자들만 따서 3S 중시라고 하고요. 대량 생산. 자, 어떻게 해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게 설치를 해서 이 당시 포드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알파벳 T같이 생긴 자동차, T형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한다더라. 자, 근데 이 과업지향적 인사관리는 사람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과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향적 인사관리에 대한 반발로
인간지향적 인사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을 존중하고 좀 사람을 좀 사람답게 배려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4번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조직 내, 회사 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 왜 이게 여러분들도 교실 내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비공식 조직이 어떤 그 기업 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게 이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과학이고요. 여기에는 뭐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 경영 참가 제도가 등장을 해서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결정 참가 뭐 이런 것들이 행동과학 시대에서 이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입 전환 산출이라고 하는 시스템 체계, 조직을 시스템으로 보는 환경적인과 혁신 시대로 들어서서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과 구조조정은 BPR, 업무 재설계, 낭비 요소 제거, 조직의 체질 개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종업원을 감축하는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뭐 TQM, 이걸 전사적 품질 관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과학적 인사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과학관리 맞고요. 그 다음에 작업 분석 및 시간 동작 연구에서 왜 차별적 성과 그 표준 작업량을 계산했잖아요. 고임금 전후부비의 실천 맞습니다. 자, 4번 종업원의 상호 협력적 관계적 인사관리. 자, 이거는 어디에요? 호손과 메이오의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 자,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다음 중 직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직무 관련 용어 좀 봅니다. 자, 요소, 태스크, 자, 작업이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 단위. 자, 과업,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이고요. 직위,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 그 다음에 직무,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 직책이나 직업상에 맡은 바 임무를 직무라고 하고요. 직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 자, 직종은 우리가 직업이라고도 하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 자, 4번 직종군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내용에 따라 크게 분류한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서로 연결이 잘 돼 있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소, 직무와 관련한 작업이 나눠질 수 있는 최소 단위 맞습니다. 요소가 최소 단위예요. 자, 2번 과업. 자,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자, 과업 맞네요. 자, 3번 직위.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 그렇죠. 자, 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내용에 따라 크게 분류하는 기준. 자, 이건 뭐예요? 직종이 아니고요. 직종군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중 보기에서 직무 분석 방법의 설명이 적절하게 묶인 것은, 자, 그러면은 일단 직무 분석 방법을 볼게요. 자,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분석자가,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장점은 이제 직접 하는 걸 보고 기록하는 거니까 정확한 직무 파악이 가능하죠.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직무 분석자가 주관 개입해. 이게 뭐 어려운 일인데 쉽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직무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자, 그다음 면접법은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근로자와 감독자와, 자, 면접을 통해서 직무를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장점은 직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이 광범위한 직무 분석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이제 설문지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지 써가지고 그 질문지를 근로자한테 나눠줘가지고 직접 적어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설문조사 해봐서 알겠지만 빠르게 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중심화 경향, 왜 예를 들어 다 3번 찍는다든지 뭐 5번 다 찍는다든지 하나로 기둥 세워버리면 이제 어떤 좀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워크 샘플링법은 전체 작업 중에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해서 직무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여러 활동을 동시에 기록하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모습 파악이 가능한데, 얘는 이제 그 드러나는 작업일 경우에 외형적인 때 이제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종합적 방법은 다 섞는 거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빼고 위에 거를 섞는 게 종합적 방법이고, 업무일지 분석법은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기 작업일지를 쓰게 해서 그걸 갖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날 이런 일 하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게 한 사이클 돌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경험법은 직접 써보는 거죠. 본인이 했던 일 일기 쓰듯이. 자, 작업기록법은 직무 담당자가 매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작업 일지와 메모사항을 기록해서 직무 정보를 얻는 방법. 자, 중요 사건 기록법은 이제 직무의 어떤 성과에 능률적인 행동과 비능률적인 걸 나눠가지고 그 사례를 수집해서 행동 패턴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장점은 성과와 행동 관계 파악이 용이하고,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자, 그럼 관찰법부터 볼까요? 전체 과정 동안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한다. 자,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하는 건 뭐였어요? 아까 여러분? 자,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하는 것은 바로, 자, 어디 있습니까?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한다. 자, 요거죠. 바로 워크 샘플링법. 자, 얘가 관찰법이 아니고 얘는 워크 샘플링법이고요. 자, 질문지법. 표준화된 질문지에 따라. 자, 여긴 맞는데, 자, 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제거하는 거. 이거 뭐예요? 종합법이잖아요? 이거 종합적 방법. 자, 그러면은 디귿 작업기록법. 직무 담당자가 매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작업일지와 메모사항 기록. 그렇죠? 맞는 내용이네요. 자, 중요사건 기록법. 성과의 능률적인 행동과 비능률적인 행동 나눠가지고, 그쵸? 맞아요. 사례 수집해서 효과적인 행동 패턴 찾는 거니까, 자, 디귿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봐요. 다음 중 채용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채용 관리가 뭡니까?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양질의 인적 자원을 적정 인원만큼 계산해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모집해서 선발해서 우리 회사에 배치하는 거를 채용 관리의 의의로 보고 있고요. 이 중요성은 생산적인 근로자를 뽑아서 데리고 있음으로써 인건비의 추가적인 지출을 감소하고, 합리적인 채용 관리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가 되고요. 내가 직장을 가졌다 하는 그런 만족을 통해서 삶의 질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을 통해 조직 내 어떤 새로운 문화도 형성할 수 있고 변화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인적 자원 역량을 축적해서 지속적인 경쟁력도 향상한다. 자, 고려할 사항은 신규 채용은 어찌됐건 이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임시직 활용이라든지 초과 근무 같은 방안을 통해서 단기적인 문제의 경우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다음에 자, 모집 관리의 의의는 소요 인력으로부터, 자, 조직 외부로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조달해서 기업 내 직무에 지원하도록 하는 구인 활동이에요. 자, 우리 회사 오세요라고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채용 관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모집 활동은 소극적인가요? 아니죠. 적극적인 활동이죠. 우리 회사가 새롭게 인력이 필요한 거를 알리는 건데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고용 활동이다. 자, 2번. 생산적인 근로자의 채용과 보유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채용 관리는 근로자 개인에게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규 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과 근무나 임시직 활용 같은 대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봅니다. 자, 다음 중 인사고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사고과가 뭡니까? 자,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조직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용한 인사평가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나 평가하는 걸 인사고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용성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의 의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력 개발을 위한 계획 활동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인력 확보 활동의 중요한 정보 제공, 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능력과 업적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뭐 임금 협상할 때 임금 결정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의 목적은 동기부여의 향상, 임금 관리의 합리화, 고용 관리의 합리화,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의 촉진, 뭐 경영자의 관리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인사고과를 할 때는 직무 기준에 따라 해야 되고 공정성, 독립성, 납득성, 추측을 배제하고 고과를 불소급. 그러니까 올해만 갖고 평가해야지 기존에 뭐 작년이나 그 전년, 그러니까 이전 거 갖고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네, 고과의 오차나 오류 같은 것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사고과 방법에는 이제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이 있는데요. 서열법은 성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제 1, 2, 3, 4등 서열을 매기는 거죠. 쉽게 할 수 있고요. 쌍대비교법은 여러분들 가끔 뭐 보면 이제 그 뭐 이상형 월드컵 뭐 해서 뭐 32강, 16강 올라가는 거 있죠. 두 개씩 계속 골라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 자체 많이 해야 되지만 서열 정리는 탁 되는 거죠. 자, 강제할당법은 뭐 A 몇 프로, B 몇 프로, C 몇 프로 해서 이 평가와 범위의 수를 미리 결정하고 비율에 맞춰서 강제로 쪼개는 거죠. A에 반드시 몇 명, B에 반드시 몇 명, C에 반드시 몇 명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인사고과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조직의 목적에 더욱 적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인사평가제도이다. 맞죠? 자, 2번. 인사고과는 인력 개발을 위한 계획 활동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맞아요. 자, 3번. 인사고과의 원칙에는 직무기준의 원칙, 공정성, 독립성, 납득성, 추측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 상대평가 방법에는 아까 뭐뭐 있었어요, 우리가? 자,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있었는데, 자, 요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쵸? 자, 요 내용이 아니고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등이 상대평가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